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직한 최상병이 물에 휩쓸리기 하루 전 현장에 있던 지휘관들이 지금 수색은 위험하다, 하면 안 된다는 대화를 했던 녹취가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부로부터 전해진 말은 정상적으로 수색하라,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이 현장에 간다는 거였습니다. 집중호우로 수색이 이뤄지기 어려운데도 누가, 왜, 그리고 정상적으로 수색하라는 지시를 내린 걸까요? 오늘 첫 소식 이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 전날인 작년 7월 18일 아침 수변으로 내려가 수색하란 지시에 최상병의 소속 포 7 대대장이 너무 위험해 절대 안 된다고 선임인 포 11 대대장에게 하소연합니다. 야, 이거 수변을 어떻게 내려가냐? 못합니다, 선배님.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참, 그 장화 신고 들어가면 지금 못하고 물이 더 빠져야지. 포 7 대대장은 폭우로 수색 작업이 불가능하다며 계속해서 호소합니다. 야, 지금 너무 많이 와. 그런데도 그대로 수색하란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사단님 아직도 계십니다. 방금 여단님 전화 오셨는데 사단장님께서 옆에 계신데 하라, 정상적으로 하라고 16시까지인가라고 하라고 하셨답니다. 사단장의 지시라 어쩔 수 없다는 것. 7 여단장도 사단장 지시 때문에 철수할 수 없다고 난감함을 드러냅니다. 정식으로 철수시키는 네. 좀 상황이 애매해. 내가 사단장님께 몇 번을 거리드렸는데 전날부터 알잖아. 사고 당일인 다음 날 7월 19일 아침 7 여단장은 임성근 사단장이 전날에 이어 다시 현장을 찾는다며 어느 부대를 보여줘야 할지 묻습니다. 사단장님 내일 한개 중대 보신다고 하셨는데 네. 몇 정도로 만나면 되냐? 그 물속에 좀 들어있는 거 보려면 간방교 일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물속에서 수색 중인 장면을 사단장에게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는 말로 들립니다. 실제로 바로 전날 작전 지도에서 임 사단장은 빨리 현장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질책했습니다. 대대장들이 네 말 안 듣냐? 막 이런 식으로도 칠회장한테 얘기를 막 했었대. 그리고 약 1시간 후 최상병은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갔습니다. 보여? 얼굴 보여? 얼굴이 안 보입니다. 야. 알았어. 임성근 사단장도 최상병이 물에 빠졌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친구가 수영할 줄 아냐? 예, 수영 잘 한다고 합니다. 덩치도 좋고 수영도 잘 한다고 합니다. 알았다. 예. 최상병이 실종되고 3시간 뒤 임 사단장은 이런 걱정을 합니다. 얘들 언론 이런 데 접촉이 돼서는 안 되는데 애들 관리가 돼야 되거든. 어떤 식으로 관리가 돼야 되겠냐.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최상병 순직 이후 지난 10개월 동안 군과 경찰, 공수처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드러난 건 최상병 순직 사건의 진실이 아니라 오히려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죠. 내일 국회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병 사건 특검법 재표결에 들어갑니다. 특검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여당 내부에선 윤심보다 민심이라는 안철수 의원에 대한 비난이 나왔고 김근태 의원이 특검 찬성 의사를 추가로 밝히면서 표단 속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또다시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원이 나왔습니다. 비례대표인 김근태 의원은 MBC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은 제 상식선에서는 물론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 많다며 장기적으로 우리 당이 떳떳하려면 정면 돌파하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재표결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김웅, 안철수, 유이동, 최재형 4명에 이어 모두 5명이 됐습니다. 내부 분위기를 다잡고 있지만 이탈표는 계속 늘고 있는 겁니다. 21대 국회 마지막에 특검을 시작하자라는 법안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는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당내 우려가 커지자 특검에 찬성할 거면 탈당하라는 거친 말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는 안철수 의원을 향해 부와 뇌동하는 당신이 야당보다 더 나쁘다며 헛소리를 하려면 당을 떠나서 하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내일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됩니다. 자리에서 버튼을 누르는 전자투표가 아니라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가, 부를 적는 방식입니다. 국민의힘이 지난번처럼 전원 퇴장을 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전원 미출석으로 처리됩니다. 재석 의원이 줄면서 오히려 야권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단일 대우를 유지하면서 이탈표를 막는 걸 고민하고 있지만 이 같은 무기명 투표 방식 때문에 전원 출석, 전원 투표라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결국 기표소에 들어가 찬성과 반대를 적는 건 의원들 마음에 달려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무더기 이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지만 이탈표 규모가 크지 않을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내일 재표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특검법 의결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며 국민의힘을 거세게 압박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조국혁신당까지 각 정당 공식 회의에서도 방송 출연은 물론 국회 기자회견장, 본청 앞에서까지 21대 결자해야지. 해병대원 특검 의결.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하루 앞두고 야권은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 주권자인 국민을 생각하라고 호소했습니다. 용산이 아니라 국민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헌법과 양심에 따른 결단을 호소드립니다. 대통령 경로서를 옹호하는 여당 내 발언에 대해선 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대통령의 경로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불거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덮어보려는 태도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앞서 국민의힘 성일종 사무총장이 대통령이 노할 수도 있다, 경로한 게 죄가 되느냐며 윤석열 대통령을 엄호한 걸 직격한 겁니다. 어김없이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며 야권의 공세 수위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될 특검법을 거부함으로써 윤 대통령이 이미 결정적인 탄핵 사유를 만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 열차에 연료를 채웠습니다. 여당 의원들의 재의결 부결표는 열차의 출발 단추를 누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을 재의결하는 국회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국민의힘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야권은 이번에 부결돼도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반드시 재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공수처 수사로 VIP 경로소를 뒷받침하는 진술과 물증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여권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경로했다고 무슨 그게 수사 대상이냐,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고 경로하면 안 되냐 같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어떤 쟁점이 있는지 법조팀의 이준희 기자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여권에서도 대통령의 경로 자체는 일부 인정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게 핵심은 아니잖아요? 네, VIP 경로설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경로에 초점이 맞춰지고는 있지만 핵심은 경로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외압이 있었느냐 아니냐입니다. 어떤 말투로 외압을 행사했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화를 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화를 내면서 한 말, 결국 지시사항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혐의자를 빼라든지 기록을 회수하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가 직권남용 성립 여부를 판가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핵심은 외압 여부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이게 열쇠를 쥐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난해 7월 31일에 예정돼 있던 언론 브리핑, 그러니까 수사 결과 언론 브리핑이죠. 이걸 갑자기 취소하라고 지시한 장본인이잖아요. 네, 이 전 장관은 최근 공수처에 대통령의 경로를 접한 적 없다. 대통령은 물론 그 누구도 사단장 빼라고 한 적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국회에 나와서는 7월 31일 이 건과 관련해 대통령과 통화한 적 없다고도 했는데요. 그런데 브리핑 취소 지시 직전 대통령실에 유선 전화 한 통을 받은 것으로 공수처 수사에서 확인됐습니다. 누구와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는지 앞으로 수사가 밝혀내야 할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수사가 대통령실을 향할 것 같은데 이게 곧 이종섭 전 장관 통화 기록이 공개될 것 같다고요? 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윗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관련 인사들의 통신 기록 조회를 요청했는데 군사법원이 일부 수용했습니다. 군사법원은 작년 7월 28일부터 8월 9일 사이 이종섭 전 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의 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 기록 조회를 각 통신사에 요청했는데요. KT 자료는 이미 법원에 도착했고요. 나머지 통신사 자료도 곧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KT 통신 기록에는 유선 전화 통화 내역도
포함되는 만큼 이 전 장관이 통화한 가입자명 대통령실 전화의 실체가 드러날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이종섭 전 장관의 통화 내역이라 그 통화 기록에 윗선 개입 의혹의 추가 정황이 있을 수 있겠군요. 네, 법조팀 이준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4년 5개월) 만에 한중일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모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는 공동선언문에 담지 못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삼국 협력의 완전한 복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자리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4년여의 공백 끝에 만난 한중일 3국 정상이 공동선언문에 영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고만 적었습니다. 한 목소리를 낸 게 아니라 각각 중국과 한국, 일본이 각자 입장을 강조했다는 문구입니다. 정상들이 만난 자리에서 이미 메시지가 제각각이었는데 그대로 선언문에 담긴 겁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の即時解決に向けた両首脳の引き続きの支援を求め、理解を得ました。中方一贯致力于维护半岛和平稳定，推动半岛政治解决进程。 한반도 비핵화가 목표라는 문구조차 담지 못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한다, 노력한다는 앞선 두 차례 3국 정상회담 합의문 문구보다도 오히려 더 후퇴했습니다. 북한 문제와 달리 경제 교류와 협력에 있어선 3국 정상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상회의 정례 개최 원칙을 재확인했고 한중일 자유무역 협정 협상 논의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2030년까지 인적 교류를 4천만 명까지 늘리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의가 3국 협력의 완전한 복원과 정상화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문제에 있어선 중국과 멀어진 미일 편향 외교의 한계를 노출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구승은입니다. 네, 그럼 한중일 정상회의 관련해서 정치팀 김민찬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민찬 기자, 먼저 이번 회담의 성과부터 짚어볼까요? 네, 가장 큰 성과라고 하면 역시 세 나라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인 걸 뽑을 수 있겠습니다. 미중 갈등에다 한미일 북중러 구도가 심화되면서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다시 열릴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 우려를 불식시킨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물들도 있는데요. 한중 간의 외교안보 대화체를 만들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한중 FTA 2단계 협상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중국과 공급망 문제를 다룰 수출 통제 대화체를 만드는 데도 합의를 했습니다. 네, 또 한일 회담을 따로 떼서 보면요. 눈여겨볼 만한 것 중에 하나가 라인 야후 사태에 대해서 두 정상이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 라인 야후 관련 논의가 테이블 위에 올라갈지는 미지수였습니다. 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만 놓고 보면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마치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듯 네이버 지분 매각은 아니라고 이해한다. 그리고 외교 관계와 별개 사안이다. 이렇게 규정을 지었습니다. 기시다 총리 역시 기다렸다는 듯이 지분 매각을 강요하지는 않는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의 유감 표명도 그리고 기시다 총리의 향후 조치에 대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일본 정부에 면죄부를 줬다, 일본 눈치를 봤다 이런 야당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또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나 역사 왜곡, 독도 문제 등을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네, 그리고 한중 회담 관련해서 보면요. 중국 측의 발표문을 놓고 외교 결례 논란이 일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한다. 이것이 어제 중국이 양자 회담이 끝난 뒤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라며 소개한 내용입니다. 마치 대만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 정책을 우리가 지지한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외교부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서 중국 발표에 단어 하나가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존중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정부는 그동안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고 어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 정부가 마치 자기 입맛에 맞게끔 고쳐서 자료를 냈다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발표 문구 하나까지 논란이 되는 거는 그만큼 한중 관계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걸 반증한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이번 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개선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민찬 기자 잘 들었습니다. 3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회의가 열리기 몇 시간 전, 북한은 군사 정찰 위성으로 짐작되는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우리 군은 전투기를 동원한 공중 타격 훈련으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조희명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1시 40분쯤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발사 예고 기간은 오늘 새벽 0시부터 다음 달 4일까지로 일본 해상보안청은 로켓 발사체의 낙하 예상 지점인 서해상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 등 모두 3곳에 항행 경보를 내렸습니다. 북한이 일본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린 것은 국제해사기구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한중일 정상회의를 불과 몇 시간 앞둔 시점에 기습적으로 이뤄진 발사 예고에 3국 지도부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발사를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는 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発射を強行すれば国連安保理決議に違反するものであり強く中止を求める旨述べました。 윤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모두 발언부터 북한을 강하게 규탄하고 나선 반면 리창 중국 총리는 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지구 저궤도인 500km 상공에 군사 정찰 위성 만리경 1호를 쏘아 올린 뒤 올해 추가로 3기를 발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동창림 미사일 발사장 주변의 움직임 등 관련 움직임을 주시 중인 우리 군은 북한의 이번 발사 선언을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오늘 오후 F-35A, F-15K 등 전투기 20여 대를 동원한 공중 타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의 지난 3차례 위성 발사는 모두 통보된 발사 예정 시각 시작 직전 또는 직후에 이뤄졌습니다. MBC 뉴스 조희명입니다. 입대한 지 9일 된 육군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다가 쓰러져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통상 20kg에 달하는 완전 군장을 한 상태에서 운동장을 뛰게 했다고 전해지는데 군은 훈련 규정 위반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민간 경찰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조희형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오후 강원도 인제의 한 신병교육대대에서 군기훈련, 이른바 얼차려가 실시됐습니다. 입대한 지 9일 된 훈련병 6명이 통상 20kg 무게의 완전 군장을 한 채 연병장을 뛰었습니다. 당시 인제군 지역의 온도는 27도를 웃돌 정도로 기온이 높았습니다. 한 명이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제보를 토대로 이들이 전날 밤 떠들었다는 이유로 군기 훈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군장을 맨 채 팔굽혀펴기, 여기에 특정 지점까지 빨리 뛰어오게 하는 가혹행위까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숨진 훈련병이 쓰러지기 전 안색이 안 좋아 보인다는 다른 훈련병들의 보고도 무시됐다고 했습니다. 아직 군인으로 체력적으로 완성된 단계도 아니고 이런 훈련을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확답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완전 군장 훈련을 시켰다는 것 자체가 관련 규정에 따르면 얼차려는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해 실시하게 돼 있고 완전 군장 상태에서는 1회당 1km 이내에 걷기만 시킬 수 있고 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군은 규정 위반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간 경찰과 함께 군기 훈련 과정에서 규정 위반은 없었는지 면밀하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대에선 당시 단체로 기침을 했다는 부모들의 증언도 이어졌는데 군은 집단 감기는 아니고 제식 훈련 과정에서 목이 잠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지난 21일에는 세종시의 한 신병교육대대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 중 훈련병이 사망하는 등 육군 훈련소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고 심지어 누군가의 가족을 다치게 하거나 억울한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음주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음주운전 때문에 행인이 다치고 차량에 받친 전봇대가 쓰러지면서 아침부터 정전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먼저 이혜선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5톤 화물차가 미끄러지듯 도로 위를 달리더니 차선을 벗어나 그대로 전봇대를 들이받습니다. 충격을 못 이긴 전봇대는 그대로 꺾어져 도로를 덮쳤고 바닥엔 변압기와 전선이 나뒹굽니다. 이제까지 본 적 없는 건물이 무너지는 소리가 났어요. 소리가 나서 밖을 보니까 번쩍이면서 전신주가 순간 쓰러진 거죠. 길 가던 80대 여성은 전봇대를 피하려다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근처 아파트와 가게 등 천여 세대는 전기가 끊겨 불편을 겪었습니다. 당황했죠. 이렇게 됐으니까. 일단 전기가 모든 게 정전됐으니까 영업 준비 아무것도 못하고 그릴 쪽도 그런 거 준비가 한 30분 이상 걸리는데 아까 손님 오셨었는데 못했어요. 주행하던 트럭은 바로 이곳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지금도 새로운 전봇대 설치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전봇대가 무너지면서 이곳 일대 정전은 약 3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50대 트럭 운전자도 가슴을 다치는 경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술 냄새가 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한 경찰이 현장에서 바로 음주 측정을 했더니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오전 8시경에 사고가 났는데 운전자는 어젯밤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이 제대로 처벌받느냐를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달 초 한 아파트 단지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은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서 달아난 사건 기억하십니까? 이 운전자는 뒤늦게 경찰에 출석해서 술 마시고 운전한 걸 실토했는데 제대로 처벌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라고 합니다. 왜 그런 건지 윤소영 기자의 보도를 보시죠. 한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온 승용차. 크게 우회전을 하더니 오른편에 세워진 차량 7대를 줄줄이 들이받습니다. 사고 직후 50대 여성 운전자와 동승자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피는가 싶더니 그대로 달아납니다. 쿵쿵 일리 도망갔다고 그런 얘기를 하대. 38시간이 지나서야 잦은 출석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였습니다. 운전자는 식당에서 500cc 맥주 2잔을 마신 뒤 운전했다고 뒤늦게 실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이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려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음주 측정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운전자가 도주를 하면서 측정치가 없는 겁니다.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시간과 체중 등을 감안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방식을 적용할 수는 있지만 38시간 만에 나타나 측정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이기 때문에 유추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음주가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0.03 이상이냐는 또 그걸 수사기관에서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수사기관에서도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워 사고 후 미조치 혐의만 인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주를 하는 음주운전자들의 처벌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대검찰청도 음주 사고 뒤 도주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 같은 사례도 처벌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음주 뺑소니 이후 구속된 가수 김호중 씨 역시 사고 당시의 음주 측정치가 없죠. 그래서 경찰은 김 씨의 위험운전 치상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술 마신 것 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구속된 가수 김호중 씨는 현재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달 안으로 사건을 검찰로 보낸다는 계획인데 이때 김 씨도 구치소로 이감됩니다. 혐의 어떻게 소명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찰은 그때까지 김 씨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죄와 사고 후 미조치, 범인 도피 방조 혐의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칠 방침입니다. 김 씨 혐의 가운데 형량이 가장 높은 건 위험운전 치상죄인데 경찰은 입증에 자신감을 내보였습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늘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법 판례에 의하면 위험운전 치상은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음주 기준치를 초과했느냐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실제 음주를 했고 그 음주가 정상적 운전을 곤란하게 했느냐에 개별 인과관계를 통해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나 관련자 진술로 볼 때 위험운전 치상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고 적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우 본부장은 또 김 씨에 대한 폴리그래프, 즉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진행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김 씨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소주 3병 마셨다는 유용주점 직원 진술이 있는데 거짓말하신 건가요? 오늘 있는 신문을 잘 받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김호중의 소속사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 임직원 전원 퇴사 및 대표이사직 변경을 결정했으며 매니지먼트 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또 다른 소속 연예인에 대해선 어떠한 조건도 없이 전속 계약을 종료할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12살 어린이가 재작년 강릉에서 숨진 교통사고를 두고 유족과 차량 제조사 간의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유족 측이 자비로 5천만 원을 들여 주행감정을 진행하고 차량 결함과 급발진이 의심된다는 근거를 내놨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2년 강원 강릉시의 한 도로. 짙은 남색 차량이 앞차를 들이받은 뒤에도 더 달리다 지하 통로로 추락합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12살 어린이는 숨지고 운전자인 할머니는 크게 다쳤습니다. 유족 측은 사고 원인이 차량 결함과 급발진이라며 지난달과 오늘 2차례에 걸쳐 실차 주행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제조사 측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한 운전자의 페달 조작 미숙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차량과 동일한 2018년식 티볼리 에어 모델을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으며 5초간 주행한 결과 1차에서는 시속 110km에서 124km로 2차에서는 시속 130km까지 증가해 국가수의 분석 결과인 시속 110km에서 116km보다 증가폭이 2~3배 정도로 컸다는 겁니다. 도연이 할머니가 브레이크를 필사적으로 밟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속도가 낮고 그다음에 가속이 느렸던 것이다. 급가속 전 자동제동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앞선 차량을 들이받게 된 경위에 대한 시험도 진행됐습니다. 자동 긴급 제동 장치가 작동했다면 사망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 이번 재판에서 중요한 쟁점입니다. 시험에선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시속 40km 이상으로 달려도 차량 모형에 접근하자 저절로 멈췄습니다. 악셀 페달 유지하고 있어도 얘가 강제적으로 차가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요. 2차례 재현 시험과 법원 감정에 든 비용은 약 5천만 원. 모두 유족이 부담했습니다. 현행 제조물 책임법에는 급발진 의심 사고가 나면 소비자가 원인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계속 감정 진행하고 재현하고 하는 모든 과정을 입증하듯이 국가수나 제조사도 이렇게 입증하고 책임을 지셔야 될 당위성이 있다라고. 제조사가 차량 결함을 입증하도록 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이른바 도연이법은 모레면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에서 자동으로 폐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이쯤 되면 피해갈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외식 물가가 비싸서 외식을 줄인다고 해도 요리할 때 필수인 간장부터 설탕, 소금까지 조미료도 안 오른 게 없어서인데요. 초콜릿 같은 가공식품 가격도 이 상승폭이 2자릿수에 달합니다. 실제로 물가가 너무 올라서 소비도 위축됐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취약계층은 더 타격이 크겠죠. 박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간장 가격이 오른다는 소식에 주부들은 예민합니다. 다음 달 중순부터 간장업계 1위인 샘표식품이 가격을 9% 인상한다고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볶음 요리에는 양조간장 쓰고 국간장도 쓰고 여러 가지를 쓰니까 더 부담이 되죠. 모든 게 다 오르는구나. 또 요리할 때 안 쓸 수 없는 조미료, 설탕과 소금은 가격 상승률이 이미 20%, 2자릿수에 달합니다. 아이들에게 사줄 과자와 음료값도 또 오릅니다. 이미 지난 1, 4분기 초콜릿과 아이스크림 가격은 10% 넘게 올랐는데
다음 달부터 롯데 웰푸드는 빼빼로 100원, 가나초콜릿 200원씩 17개 품목의 가격을 평균 12% 인상합니다. 롯데 칠성음료도 칠성사이다와 펩시콜라, 게토레이 등의 출고 가격을 평균 6.9% 올리기로 했습니다.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사막 얘기는 너무 부담스럽고 그냥 집에서 수제로 만들어 먹어야 되나 생각. 문제는 급격히 물가가 오르는 만큼 씀씀이를 줄인다는 겁니다. 국제 원재료 가격이 뭐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제자리로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가격을 올리는 게 결국은 제 발등찍기가 돼서 이제 외식을 줄이는 그러한 요인이 됐을 거다. 실제 2021년 이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합하면 12.8%에 달했는데 이 기간 소비 증가율을 대략 5%포인트 떨어뜨린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고령층과 저소득층이 느끼는 물가 상승률은 청장년층보다 더 높았습니다. 다가올 여름 농식품부는 배추와 무의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비축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나마 한우와 돼지고기, 닭고기 같은 축산물은 가격이 떨어져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 지금 청년들은 국민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틀 남은 21대 국회 막판에 연금 개혁이 쟁점으로 급부상했지만 여야는 오늘도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얼마를 더 내고 더 받을지 일단 모수개혁이라도 끝내자면서 야당이 밀어붙였지만 여당은 다음 국회에서 구조까지 고치자면서 반대하고 있죠. 그런데 국민의힘 내 중량급 당권 주자들로부터 민주당 의견을 수용하자는 주장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여당 내 연금개혁 중재안이었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방안을 전격 수용한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주요 수치, 즉 모수개혁을 마무리하자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안 하자는 것 같습니다. 야당의 양보로 의견이 일치된 모수개혁 처리부터 먼저 하면 됩니다. 국민의힘은 숫자 몇 개 고친다고 될 일이 아니라며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도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는 무산됐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요지부동인 가운데 나란히 5선인 유력 당권 주자들이 차례로 민주당 방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정도로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제안을 했다면 우리가 모수개혁이라도 진행하는 것이 다만 조건부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게 모수개혁에 합의만 하는 것도 대단히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 이것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훨씬 낫다. 정략적 의도가 있든 없든 첫걸음으로서 합의해주는 게 맞다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라더니 정작 논의 주도권을 민주당에 뺏긴 상황에서 여당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다는 책임론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권 주자들로선 대통령실과 거리를 두며 비판을 피하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연금 개혁만을 다룰 원포인트 본회의까지 열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여당 기류를 살펴보면 돌연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도 민주당안을 받자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연금이 고갈된다는 얘기는 계속 나왔는데 정작 얼마를 더 내고 더 받느냐? 이 핵심 숫자는 오랫동안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첫 단추를 깨어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다는 공감대는 있다는 거겠죠. 유서영 기자입니다. 연금개혁 공론화에 참여한 500인 시민대표단은 지난달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택했습니다. 월 소득에서 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 9%에서 13%까지 올리는 대신 가입기간 월 평균 소득 대비 받는 돈의 비율인 소득 대체율은 50%까지 10%포인트 높이자는 겁니다. 여야는 보험료율 13% 외에 소득 대체율에선 간극을 좁히지 못하다 결국 44%에서 접점이 마련됐습니다. 이마저도 연금 고갈의 예상 시기를 2064년으로 10년 정도 늦출 뿐이라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미래 세대한테 지금보다는 연금으로 인한 빚을 좀 적게 해주거나 없애주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건 개혁이 아닌 계약이라고. 다만 핵심 변수인 모수, 즉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이 무려 26년과 17년 만에 각각 조정됩니다.
더 늦기 전에 개혁의 물꼬를 튼다는 의미로 모수부터 손을 대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입니다. 노후 생활에서 공적연금의 기능을 강화하는 거라서 방향 자체는 틀리지가 않거든요. 전체 국민들한테는 당연히 이득이 될 거예요. 측면에서는 꽤 의미가 지금 있고요. 기초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다른 연금들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과정, 즉 구조개혁까지는 장기간의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랫동안 구조개혁이냐 모수개혁이냐 논의를 해왔고 이번에는 모수개혁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합의 하에서 이 공론화가 진행이 된 거거든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원하는 방안이 선택받지 못하자 구조개혁 운운하며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난민촌을 공습해 민간인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사상자 대부분이 어린이와 여성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최근 이어진 이스라엘의 공습을 전쟁 범죄로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희용 기자입니다. 시뻘건 화염을 일으키며 불타는 곳은 이스라엘 남부 가자지구 라파에 있는 난민촌입니다. 일요일 저녁 이스라엘군의 집중적인 폭격이 가해졌습니다. 한밤중 공습은 살던 곳을 잿더미로 바꿨습니다. 꺼멓게 그을고 재가 덮인 신발은 주인을 잃었습니다. 병원 침상에는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아버지로 보이는 남성은 분노를 담은 목소리로 소리 지르듯이 말합니다. 머리를 연신 침대에 찧어가면서 통곡을 하는 남성. 앞에 눕혀진 아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 측 의료진이 집계한 희생자는 35명이지만 이미 사망자가 최소 40명을 넘었고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SNS엔 이번 공습 피해 현장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대로 노출할 수 없을 만큼 참혹한 상황들이 담겨 있습니다. 희생자는 대부분 여성과 아이들입니다. 폭격이 있기 몇 시간 전 하마스는 이스라엘 중부 지역의 중장거리 로켓 10발 정도를 발사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이에 대한 반격으로 추정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조직원 2명을 살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이 안전지대로 지정한 피라민 텐트에 학살을 저질렀다며 봉기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국제사법재판소는 라파 공격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이스라엘에 내렸고 국제형사재판소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하마스 수뇌부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강제할 수단은 없는 조치입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이번 공습이 있기 전 팔레스타인 민간인 44명을 숨지게 한 이스라엘의 최근 공습에 대해서 전쟁 범죄로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희웅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대형마트에 미사일 2발이 날아와 폭발하면서 7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쇼핑을 하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불길에 뒤덮이는 마트 내부 CCTV 영상이 확산되면서 국제사회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성철 기자입니다. 조립식 가구와 가정용품을 판매하는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어디선가 날아온 미사일이 매장에서 잇따라 터지면서 실내는 순식간에 쑥대밭이 됩니다. 아빠의 손을 잡고 한가롭게 쇼핑을 하던 소녀는 순식간에 폭발과 불길에 휘말립니다. 계산대에서 물건을 팔거나 재고를 정리 중이던 직원들도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마트 내부를 촬영한 CCTV 영상이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국제사회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마트에 떨어진 미사일 2발은 러시아 벨고로드에서 발사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현장에 120명의 민간인이 있었고 14명이 숨지고 16명이 실종됐다고 전했습니다.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 중에는 13살 소녀도 있었습니다. 부상자도 40여 명에 달하는데 상당수는 위중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Цей удар по Харкову – черговий прояв російського божевілля. Ніяк інакше це назвати просто не можна, тільки такі. 이번에 공격받은 하르키우는 우크라이나에서 2번째로 큰 도시로 러시아 국경과는 불과 3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러시아군은 최근 하르키우 인근에서 점령지를 넓히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미국 중남부에서 폭풍우와 토네이도 등의 악천후가 이어지면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최소 15명에 달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폭풍우가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서 피해가 더 커질 우려도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강력한 토네이도가 지나간 뒤 미국 텍사스주 북부의 마을 모습입니다. 집들은 형체도 없이 마을 그대로 폭삭 무너져 내렸습니다. 넓은 대지에 부서진 잔해들만 가득합니다. 차량들도 어지럽게 나뒹굽니다. 현지 시간 토요일 저녁, 초강력 토네이도가 덮치면서 마을은 순식간에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토네이도는 고속도로의 대형 트레일러와 트럭까지 전복시켰고 도로 옆 주유소는 무너져 내려 폐허로 변했습니다. 이 마을에서만 2살, 5살 난 어린이 2명을 포함해 7명이 숨졌습니다. When we got there, the lady was laying under the truck, the kid was under the truck, the little girl was on the side, and her dad was screaming in pain. 부상자도 속출했습니다. 텍사스주 정부는 100명 가까이 다치고 적어도 200여 채의 주택이 무너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피해 지역에는 재난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The hopes and dreams of Texas families and small businesses have literally been crushed by storm after storm. 텍사스뿐 아니라 인근 아칸소와 오클라호마주까지 합하면 사망자는 최소 15명에 달한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오클라호마 지역에서는 시속 180km의 강풍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강한 바람에 전력시설이 파손되면서 곳곳에서 정전도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최근 악천후가 이어지고 있는데 미국 기상당국은 따뜻하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토네이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남태평양의 섬나라 파푸아뉴기니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해 최소 2,000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초 예상됐던 300명을 훌쩍 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지만 피해 지역이 외진데다 산사태로 도로가 차단돼 구조 작업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전재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태평양 파푸아뉴기니의 엥가주 지역입니다. 커다란 칼로 잘라낸 듯 거대한 산의 절반가량이 무너져 내려 자취를 감췄습니다. 깎여 무너진 토사와 바위 더미는 그대로 산 아래 마을을 덮쳤습니다. 삽으로 흙을 퍼내며 주민들이 구조 작업에 나서지만 굴삭기 같은 중장비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Currently, the bodies are yet to be retrieved. The locals are still working and trying to dig out more of the bodies. 파푸아뉴기니 재난당국 관계자는 현지 시간 26일 유엔 사무소에 2,000여 명이 흙더미에 매몰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했습니다. 당초 유엔 국제이주기구가 추산한 피해의 6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또 주요 시설물도 파괴돼 수천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산사태로 도로가 차단되면서 수색 작업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산사태 이전부터 발생한 부족 간 갈등도 구조 작업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he location is geographically very hard to access. You can only have helicopters or choppers access that place. 이번 산사태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강우량의 파푸아뉴기니에 지난 몇 주 동안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내려 발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MBC 뉴스 전재홍입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최근 미국 출장에서 구글 관계자를 만나 언성을 높이고 책상을 내리친 걸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는데요. 그간 침묵했던 구글 측이 처음으로 당시 상황을 밝혔습니다. 유튜브 관련 논의를 위해 사전에 협의했고 유해 콘텐츠 삭제도 약속받았다는 방심위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보도에 이용주 기자입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미국 방문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한 보도자료. 한국에서 범죄 영상이 유튜브에 오래 노출됐다고 류 위원장이 지적하자 구글이 앞으론 최대한 빨리 삭제하기로 약속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면담 당시 류 위원장이 언성을 높이고 책상을 내리쳤던 걸로 알려지면서 방심위 측 발표에 의문이 증폭됐습니다. 그간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구글 측이 민주당 최민희 당선인 측과의 통화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구글 코리아 관계자는 류 위원장이 한국을 떠나기 전
유튜브 관련 이슈는 방심이 측과 협의된 게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협의에서 자살 등 유해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도 아예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방심이 측이 미국 출장에서 유튜브 관련 논의를 희망했고 예상 질문 몇 개를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류 위원장의 면담 상대였던 구글 부사장은 AI 콘텐츠를 맡을 뿐 유튜브 담당이 아니라고 당시 구글 측이 선을 그었습니다. 류 위원장의 미국 출장 성과 보도자료가 사실상 부풀려졌음을 뒷받침하는 내용입니다. 구글 부사장이 신속한 유튜브 삭제, 차단을 약속했다는 보도자료는 누가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다짜고짜 사전 합의도 되지 않은 나홀로 주장만 쏟아내고 온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방심위는 이른바 KBS 장학문건을 보도한 MBC 스트레이트의 지난 3월 31일 방송에 대해 신속 심의를 결정했습니다. 긴급 재난이나 인권 침해 우려 등 예외적으로 적용돼야 할 신속 심의 절차가 또다시 표적 징계에 동원됐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바로 보증금을 돌려줘서 먼저 구제를 해줘야 한다는 내용의 특별법을 야당이 추진해 왔는데요. 이에 반대해온 정부가 별도의 대책을 공개했습니다. 문제가 된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사들인 뒤 그대로 거주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 오유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의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의 핵심은 경매로 얻은 이익만큼 지원해주겠다는 겁니다. 먼저 LH가 전세 사기로 나온 주택 경매에 참여해 낙찰을 받습니다. 보통 감정가보다 30%가량 저렴하게 낙찰받는데 이 차액을 피해자들의 임대료로 내주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세입자들은 10년 동안 기존 주택에서 임대료 없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 거주하지 않고 나갈 경우엔 경매 차익의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10년 뒤에도 시세의 절반 수준 임대료로 추가로 10년 더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비용은 LH 예산으로 충당합니다. 결국 피해자는 경매에서 자력으로 자기가 가진 권리에 따라 배당받는 금액에 더하여 낙찰자인 LH공사 등에 귀속되는 경매 차액만큼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간 매입 대상에서 제외했던 일부 불법 건축물과 신탁 전세 사기 피해 주택도 LH가 사들일 수 있게 허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야당이 특별법 개정안으로 추진해온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 방식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주자는 특별법이 오히려 신속한 구제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피해 주택에서 빨리 벗어나길 더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사정을 따져봐서 제일 적절한 방안을 찾아서 지원 대책을 신청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특별법을 통과시킨 뒤 진행해도 될 대책이라며 정부 여당의 협조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오유림입니다. 14개에 달하는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4년 동안 10만 개가 넘는 불법 동영상을 유포했는데 미성년자 성착취물 영상이 다수 포함돼 있었습니다. 정한솔 기자입니다. 공항에서 짐가방을 끌고 나오던 20대 남성을 경찰이 붙잡습니다. 연예인 선임하실 수 있고 직업은 상황 본인에게 불리한 점수를 잡아줄 수 있습니다. 남성은 4년 전부터 최근까지 해외에 서버를 둔 성착취물 사이트 14곳을 운영하며 불법 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인 이 남성은 독학으로 익힌 컴퓨터 기술로 사이트를 만든 다음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등 10만여 개를 유포했습니다. 이 가운데 경찰이 인적 사항을 파악한 불법 영상물 피해자만 150명에 달합니다. 다크웹이나 텔레그램, 불법 경로를 통해 가지고 수집해서 업로드하고 유포한 거로 확인했습니다. 남성은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가상인물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유포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압수한 남성의 노트북에선 유명 여성 가수의 사진도 발견됐지만 합성 작업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성이 운영한 사이트는 무료 이용이 가능해 하루 평균 2만여 명이 방문했는데 남성은 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게재한 뒤 업체로부터 가상화폐를 받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공조를 통해 해외 서버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위장 수사로 피의자를 특정했습니다. 남성은 그동안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며 경찰 단속을 피해왔지만 최근 필리핀에 갔다가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한국을 경유하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최소 수억 원을 챙겼을 걸로 보고 구체적인 범죄 수익을 확인해 추징 보전할 방침입니다. 또 현재 남성이 운영했던 사이트는 모두 폐쇄했으며 불법 촬영 피해자들은 보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들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국회 앞에서 오체투지 행진을 벌였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와 5.18뿐 아니라 박종철, 이한열 열사 등 다른 민주화운동 희생자도 유공자로 예우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정부와 여당은 선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류현중 기자입니다. 국회 앞 바닥에 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들이 온몸을 내려놓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을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땅에 대고 절을 하는 오체투지에 나섰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은 현재 4.19와 5.18로 한정돼 있는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른 민주화운동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열사와 이한열 열사 등이 대상이 됩니다. 민주주의를 외치다가 결국은 국가폭력으로 희생된 사람인데 아직도 유공자가 아님을 참 모두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팔순을 훌쩍 넘긴 유족들은 보호장비까지 하고 행진에 나섰습니다. 어머니 해드리세요, 어머니. 팔꿈치. 안 해도 된다는데. 해봐. 강하게 내리쬐는 햇살에 아스팔트 바닥에선 열기가 느껴지는데요. 유족들은 보호대에 의지한 채 오체투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법은 지난달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로 넘어갔습니다. 특혜가 있다는 논란이 있어서 가족들이 그것도 다 양보했습니다. 민주유공자라고 하는 명예만을 남겨놓은 법입니다. 여당은 유공자 대상과 기준이 불분명하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유공자 심사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고 또 유공자 공적과 명단도 사실 깜깜인 상태에서 정부가 어떻게 걸러낼 수 있다. 과거 집회 진압에 나섰던 경찰이 숨진 동의대 사건의 시위 관련자들까지 유공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국가보훈부는 내일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들은 내일 보훈부 규탄 기자회견을 연 뒤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안 통과 여부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다음 달 월드컵 2차 예선을 치르는 우리 축구대표팀 명단에 새 얼굴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잉글랜드 스토크시티에서 뛰는 유망주 배준호 선수는 A대표팀 승선의 꿈을 이뤘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김도훈 임시감독은 대구의 황재원과 서울의 최준 등 무려 7명의 새 얼굴을 발탁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잉글랜드 스토크시티의 배준호입니다. 지난 시즌 팀의 올해의 선수로 뽑힐 만큼 한 단계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은 배준호는 지난해 20세 월드컵 무대를 누빈 지 1년 만에 A대표팀에도 승선하게 됐습니다. 데뷔골도 넣어보고 싶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월드컵에 나가서 뛰어보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뭐 열심히 한다면 안 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포지션에 경쟁력 있는 후배가 등장하자 대선배 이재성도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미 그 나이대랑 저에 비교하면 이미 넘어섰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부담보다는 긴장보다는 즐거움으로 또 많은 국민들에게 또 이런 선수가 있다라는 것을 많이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조규성은 무릎 수술, 김민재는 발목 부상, 서령우는 재활로 붙박이 주전 3명이 빠진 가운데 이번 2연전이 임시감독 체제에서 치러지는 만큼 어느 때보다 선수단의 경기력과 응집력이 주목받게 됐습니다. 누가 오실지 또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묵묵히 잘 한 팀으로 뭉쳐서 잘 해야 될 것 같고 5차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3차 예선 진출을 확정하는 대표팀은 오는 일요일
공항에서 소집해 싱가포르 원정길에 오릅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프로야구 한화의 최원호 감독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시즌 초 1위에 올랐던 한화는 하위권으로 수직 추락한 끝에 2년 연속 시즌 도중 사령탑을 교체하게 됐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팀 재건에 집중한 전임 수베로 감독을 대신해 지난해 가을 야구를 목표로 선임됐던 최원호 감독. 이기는 야구를 정말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올해는 어느 정도 이길 수 있는 셋업을 좀 해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올 시즌 출발은 좋았습니다. 류현진이 복귀하고 안치홍이 영입된 가운데 시즌 초 7연승으로 선두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연속 매진 기록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후 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4월을 1위로 시작했지만 주축 선수들의 부진과 부상이 겹치면서 한 달 만에 8위로 추락했습니다. 최원호 감독은 이때 내부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구단 측의 만류로 물러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하위로 떨어진 지난 23일 최 감독은 재차 사퇴의 뜻을 전달했고 구단이 이를 수용하면서 취임 1년 만에 물러나게 됐습니다. 손혁 단장도 동반 사퇴 의사를 전했는데 구단의 요청에 따라 차기 감독 선임 작업까지는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차기 사령탑 후보로는 최근까지 현장을 지켰던 전임 감독부터 육성에 특화된 베테랑 감독까지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정경배 감독 대행 체제로 시즌을 치르는 한화는 페냐를 방출하고 새 외국인 투수를 영입하기로 하면서 가을 야구에 대한 의지를 남겼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올림픽 효자 종목으로 거듭난 펜싱 대표팀이 진천 선수촌에서 미디어 공개 행사를 열고 파리올림픽에서의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올림픽 때마다 벅찬 감동과 환희를 선사하며 효자 종목 역할을 톡톡히 한 한국 펜싱. 이번 파리올림픽도 기대가 높은데요. 우선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남자 사브르 뉴 어펜저스는 단체전 3연패에 도전합니다. 저 다코스 맞아요. 저희는 무조건 개인적 금메달, 단체전 금메달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여자 에페 대표팀도 금메달을 노리는데요.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끝으로 은퇴한 최인정 선수가 다시 돌아와 도쿄올림픽 은메달의 주역이 다시 뭉쳤습니다. 밖에 나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 이게 사람이 사는 거구나. 번복을 하고 다시 들어온 만큼 그 힘든 만큼 저희가 이루지 못한 금메달을 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돌아오게 된 데가 조금 섭섭하더라고요. 잡을 때 안 왔어가지고. 근데 또 얼굴 보니까 싹 사그라들고 이제 행복합니다. 야구에서 홈스틸로 경기가 끝나는 건 정말 희귀한데요. 더 보기 드문 장면까지 한 번에 나왔습니다. 투플레이에서 확인하시죠. 미국 대학야구입니다. 9회 말 4대4 동점에 첫 말로 숨막히는 상황인데요. 투수가 땅을 보며 숨을 고르나 싶었는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그 짧은 틈에 3루 주자가 홈스틸을 했습니다. 당황한 투수가 엉겁결에 공을 던졌는데 이게 애꿎은 타자 헬멧에 맞췄네요. 투수가 손쓰기도 전에 그대로 경기 종료. 보고도 뭘 봤는지 얼떨떨한 끝내기였네요. 브라질에서 열린 탁구 컨텐더 대회입니다. 프랑스조를 상대로 첫 게임을 가볍게 따낸 안재현과 오준성. 두 번째 게임이 승부처였는데요. 무려 6번의 듀스 접전 끝에 17대 15로 승리. 결국 게임 스코어 3대 0으로 남자 복식 우승을 차지했네요. 지금까지 투플레이였습니다. 5월의 마지막 주인 이번 주는 5월다운 날씨를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한 차례 비가 지난 뒤 서울의 하늘도 쾌청하게 드러났고요. 또 이번엔 전남 장성의 모습입니다. 이 황룡 강변을 따라서 붉은 꽃잎을 드러낸 꽃 양귀비가 있고요. 이 황금빛 금영화가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랏빛 버들 마편초가 물결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주말마다 비가 와서 아쉬우셨다면 남은 한 주간 5월을 만끽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번 주는 지난주처럼 30도를 웃도는 더위는 없겠습니다. 오히려 아침에는 쌀쌀함이 감돌겠는데요. 대관령을 비롯한 강원 산지의 기온은 5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요. 낮에는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내일 아침 내륙 대부분 지방에서는 안개가 끼겠습니다. 또 아침 한때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은 비가 조금 오겠고요.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광주 14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낮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6도, 대구 25도, 광주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구름만 지나겠고요. 금요일에는 제주에서 토요일은 강원도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